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구 아동문학 뿌리찾기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대구 아동문학회 원래 대체 세미나지만 귀한 자리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구 아동 청소년 문학과 협회 회원들께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대신해서 선배문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아동문학회 이민정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대구 아동문학회에서 뿌리찾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산소에 참배를 가는 거 하고 지난번에 그 문학기행 때 그 산소를 같이 둘러보면 전 회원이 둘러보면서 문학기행을 외관 일대를 둘러보는 행사를 가졌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깊이 있게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두 분이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이대 회장님, 김성도 선생님을 또 두 분이서 해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함께 그 당시에 함께 활동하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고모님들께서. 그래서 약간 죄송한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금영세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발로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덕분에 두 분 선생님 덕분에 가만 앉아서 어때요? 정말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뜻깊은 내용들을 익힐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분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뜻으로 미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주 이응창 선생님의 삼가 문화운동은 권영세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세 선생님께서는 1980년 창주문학상과 대간 아동문학평론 동시로 등단하셨습니다. 동시지 캥거루 우리 엄마, 우리 민속놀이 동시, 동백나무가 웃다 외 다수가 있으며 대한민국 문학상, 한국 동시문학상, 한정동 아동문학상, 대구시 문화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권영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뒤에 질문을 받고 뒤에 심석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바쁘실 건데 열의를 제때 두시고 또 이런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구 아동문학회와 또 아청문학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창조 이응창 선생님과는 아쉽게도 함께 문학 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등단을 1980년도에 했으니까 이응창 선생님께서는 1973년에 이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고 문헌에 있는 몇 군데의 자료들을 발췌하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전정남 선생님과 하청호 문학관장님께서는 생전에 함께 문학 활동을 하시면서 교분을 나누셨고요. 특히 전정남 선생님은 원화 여중에 재직하시면서
문화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이런 면들은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빠진 부분들 좀 아쉬운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저는 몰라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질문하셔도 저는 답변을 드릴 만한 자료들이 이 원고 내용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서론 부분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 이응창 선생님의 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항일 독립투사 서상일 선생과의 인연을 맺으면서 그분의 사위가 되고 또 원화 여중고를 설립 운영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이응창 선생님의 문학과 교육 문화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구 아동문학회의 발족과 그 이후 10년간의 그 활동 이것은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본인께서 이응창 선생님께서 직접 발족을 하고 대구아동문학회 발족을 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 대구아동문학회가 어떻게 지나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망 내용들을 이 본인이 쓰신 수상록 가꾸는 마음 196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전정남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을 제가 좀 빌려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로 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아동문학상 제정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같이 문학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만 몇 군데에 있는 참고 문헌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편집 정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은 저희 원고 끝부분 제14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더 섬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창조 이응창 선생님은 아동문학가로보다는 초창기에는 교육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1919년 37세 만주에서 항일 독립투쟁 중에 순국한 우재 이시영 선생과 양윤조 어머니 사이에서 외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1906년 10월 28일 대구 봉산동 52번 예가 바로 태생한 집입니다. 아호가 창조인 이응창 선생은 대구 보통학교와 또 대구 고고 지금의 경북고등학교입니다. 전신이죠. 그리고 경성사범학교 강습과를 졸업하고 1926년 경주 산례초등학교 교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촌 이인 선생으로부터 한글 사랑과 문학 사랑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시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시조를 연구를 하게 되어서 시조 작품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추론이 뭐냐면은 민족의 장래는 어린이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동문학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의 그 이응창 선생은 문학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동시를 써서
당시에는 이제 동료겠죠. 문학 형태가 그걸 써서 학교 숙지실에서 철판으로 긁어가지고 밤새 프린트를 해서 시집을 묶어 학생들에게 졸업 기념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책들이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 다만 기록으로서만 남아있는 책이 광복 직후까지 7권의 동시집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4세이던 1929년에 제1집 석양 잠자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석양 잠자리는 어떤 분의 글에는 이 책 이름을 이 고추 잠자리라고 썼는데 끝부분에 보면 연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책 이름은 이 석양 잠자리고 이 고추 잠자리는 나중에 다른 책들과 같이 묶을 때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고에 보면은 이 고추 잠자리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좀 분위기를 좀 가다듬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추 잠자리 시작. 쫓아도 대가로하는 스르륵 스르륵 고추 잠자리 텅빈 넓고 넓은 운동장에서 노란 마을 바람 날개 치고 모두 모여와서 같이 노는 그렇게 즐거운가 고추 잠자리 해님이 집에 가다가 고추 잠자리 빨리빨리 돌아가다 밤은 무섭다 쫓아도 되돌아오는 스르륵 고추 잠자리 글자 수를 정확하게 7호조로 쓰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대강 읽어보니까 운율이 상당히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동요풍의 그 시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이영창 선생님의 그 태생과 초창기 활동을 대충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영창 선생의 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창 선생은 그 부친이 항일 독립투사 이시영입니다. 이시영인데 부통령인 이시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혼돈을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 듣는데 부친의 아호는 우제이고 부통령의 아호는 성제이였습니다. 같은 경주 이시로서 부통령을 지낸 분을 북의 이시영이라고 했고 그의 아버지를 남의 이시영이라고 일컫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친 우제 이시영은 1882년생으로 한학 공부를 하여 한시와 글씨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자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을 하는 길로 들어서서 안희제 수상일 등과 함께 그 동지가 돼서 독립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문화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는 실력으로만 조국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어서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구의 모 부잣집을 습격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 강도의 제명으로 옥살이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매우 용명스럽고 슬기로워서 안창호 선생은 그를 날개에 달린 호랑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날개에 달린 호랑이는 1918년에 일시 귀국하여 1919년 3.1 운동을 지도하고 중국의 연영성 유아현 삼원포에 있는 한인 무관학교에서 활동하다가 1919년 7월 9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데 사인은 식중독이라고 하지만은 확실히 알 길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돌아가신지는 잘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 이영창은 아버지의 무덤도 찾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면서 대구 앞산 자락에 순국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영창의 강직한 성품은 아버지 이시영에게서 내려받은 듯하다고 하는데, 이시영이 1915년 34세 때 베이징에서 지은 한시 한 편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겨 적은 내용이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들수북한 오솔 길섭에서 좋은 날 홀로 자녀들이 아픈 이 마음, 어느 선비 원소의 곡식을 끊어 마음 달래고 네 집 자대들 돛꽃을 노래하는구나. 몸은 낯선 땅에서 떠돌아도 마음은 바뀌지 않고 고개 돌려 동력을 바라보니 길은 더욱 아득하구나. 종일 헤매어도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해 뜻없이 마음 설레어 들꽃을 꺾는다. 굉장히 서정성이죠. 고개 개자 못하죠. 똑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문을 넣으려고 하다가 좀 뺐습니다만, 이렇게 창조 이영찬 선생은 부친 이시영 아버지로부터 그 강직한 가기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항일 독립투사 서상일. 이 서상일은 바로 아버지 이시영과 함께 독립투쟁을 한 분이죠. 아주 절친한 그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분과의 인연을 맺으면서 원화 여중고를 설립하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영창이 대구 고고, 즉 현 경북고등학교 전신이죠. 다니던 14세 때 그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된 어머니를 도와 생활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 대구지사를 경영하고 있던 동암 서상일 선생이 어느 날 학생복을 입고 신문을 배달하는 씩씩한 이 소년을 보자 가까이 불러서 너희 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창은 저희 아버님은 이자, 시자, 영자를 쓰시는 분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말을 하니까 이 서상일은 깜짝 놀랐죠. 바로 함께 공부하고 항일 독립투쟁을 하던 동지의 아들이 바로 이 신문 배달을 하는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시영의 아들이구나 하고 너 사진 한 장을 가져오너라 해서 이영창에게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영창 집에 있는 독사진을 가지고 수상일 선생에게 갖다 줬더니 수상일 선생은 당시에 딸만 셋을 두었는데 맏딸인 서옥주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소년이 바로 이 총각이 너희 남편이 될 사람이다 라고 바로 신랑감을, 사윗감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죠. 믿음직스럽고 바로 절친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영창은 수상일 선생과 인연을 맺게 되고 맞사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53년 47이 되던 해 이영창은 장인 서상일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 항일 민족 운동과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조양회관에서 육아급 규모의 원화 여자 중학교를 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양회관이 달성군 앞에 있던 원화여고 자리에 있던 것이 지금 마호당 공원인 동촌 쪽에 거기에 잘 지어져서 독립투사들의 기록들을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이영창은 초대 교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 이듬해 1953년 4년 2월에 원화 여자 고등학교 인가를 받아서 지금의 원화 여중고등학교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원고 작성을 위해서 원화 여중고를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원화 여자 중학교가 공립으로 원화 여자 중학교로 그렇게 변경이 되고 고등학교는 그대로 여자 고등학교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응창이 그 초대 교장을 맡아서 원화 여자고등학교 교과를 작성하고 작곡은 박태준 선생이 하고 원화 창가를 작사를 해서 그렇게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응창은 교장으로 취임을 하였어도 시인 이응창으로서 시에 대한 애정은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954년 6월 10일 여학생 시조지, 그러니까 원화 여자 고등학생들에게 물오리를 문호사에서 엮어서 출간하였는데 책머리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빈곤 가운데 가장 큰 빈곤은 시정신의 빈곤이라고 지적하면서 현대인의 각박한 삶과 학생들의 정서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로 시정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응창은 문학에 대한 이런 관심으로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한 정신도 일깨웠지만은 한편으로는 학교 경영에 있어도 아주 정직과 투명성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립학교는 부정 입학 등을 통해서 학교 경영에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대부분 학교 정원 초과를 해서 그러한 불투명한 경영을 많이 했지만은 이 원화 요구만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당시에는 경북 도교육청이 그 감독 기관이었는데 정원 감사가 나왔을 때 이응창은 교실에 가지고 대충 이렇게 말을 좀 맞추지 않고 바로 감독관을 교실로 직접 그 안내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교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서류표를 갖고 내일부터 나오시오 하면은 바로 채용했다는, 그러니까 뒷거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좀 사적인 이야기인데 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 자녀 중에 하나를 사립학교에 채용을 좀 시키려고 학교에 이렇게 몇 번을 만났는데 조금은 그런 언지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 발전기금을 좀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훨씬 전 이야기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런 문제들을 또 굉장히 투명하게 정직하게 운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그때는 가난하게 지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 공납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밀리는 아이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바로 자르지 않고 좀 말미를 줬다 하는 얘기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공납금을 못 낸 한 학생이 계속 몸을 떨고 있게 살펴보니까 맨살 위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옷을 그렇게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느낌으로 그렇게 알았겠죠. 이응창 그 자리에서 학생의 학비를 면제해주고 또 탁구와 배구를 교기로 육성하면서도 한 사람의 부정 선수도 없을 만큼 학교 경영을 청렴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교직원한테도 굉장히 겸손하게 결제를 맡으러 오면은 반드시 일어서서 같이 인사를 하고 앉아서 결제를 했다. 졸업식장에서도 졸업만 딱 하고 나면은 바로 학생들에게는 존댓말을 썼다. 여기 원화 출신이 있죠. 우리 이정 선생님하고 우리 여기 하늘이 선생님도 원화 출신이죠. 예, 그만큼 그때 이은창 선생 학교 경영하실 때 다녔습니까? 계셨습니다. 예, 계셨어요. 이정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이용 선생님 하시고 그 자제분 중에 하셨죠. 이렇게 굉장히 청렴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돌아가실 때 1973년 11월 14일 날 대명동 자택에 별세를 했는데 가족들이 임종을 할 때에도 가족들에게
내 장례를 치를 때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게 하라라는 말을 남겼다는 그러한 일화가 될 정도로 참 스승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응창생의 항일 독립투사 수상일 수행과의 인연과 문화여정고 설립 운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응창생의 문학과 교육, 문화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창의 문학 및 교육 문화 활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상로 그가 되면 수상로 가꾸는 마음 문화출판사 1969년도에 나왔네요. 그 수록된 그 책에 전대웅 교수, 지금은 뭐 생존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 효성여대 교수인데 이분이 쓴 이응창론의 내용하고 유덕재 교수 지금 퇴임했습니다. 전 대구교대 교수가 지은 대구 경북 아동문학 연구 책자에 있는 이응창의 동시문학 혹은 현실과 계몽의 내용 중에서 아래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편집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살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이응창이라고 하면 대구가 하는 천성적 동식이다. 그는 60평생 지방에서 조용히 개편 생활을 하며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정서를 안겨준 시인이다. 그의 모든 시와 동료에 노래하고 있는 영원한 동심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요 우리 모두가 돌아갈 본연과 같은 것이다. 그가 1929년에 펴낸 첫 번째 동요집 석양 잠자리에서 그는 아나톨 프랑스 밑에 각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어린이다라는 말 아나톨 프랑스가 한 말이라고 했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문에 동요는 어린이의 시요 노래요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념으로 그는 오늘날까지 이제 그 당시 69년도에 쓴 그 글입니다. 오늘날까지 꾸준히 동심의 세계에 무한한 동경과 희열을 느끼며 어린이들의 시심을 부드럽고 따뜻한 가락으로 읊어왔다. 그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동안에 담은 천진스러운 미소와 감동 어린 영혼에 미혹되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 하반 밑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동요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29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집이라고 하는 1932년에 나온 윤성중 동요집, 그것보다 그 처녀 동요집 프린트판이기는 하지만 석양 잠자리 프린트판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책에는 동요, 우리말 동요 35편과 일본 말로 쓴 동요 5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의 초기 동요는 일본의 시인이며 불문학자인 사이조 야소와 시인이자 동문학가인 기타라 하큐수의 영향을 받아 로맨틱하고 거기가 리드미컬한 치로죠. 그러니까 동요죠. 자유시간이고 그렇게 쓰여졌다고 하죠.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1937년 네 번째 프린트판 동요집 푸른 하늘을 낸 후에 1940년부터 14년 동안 교단 생활을 청산하고 대구 근교의 과수원에 들어앉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일제강점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발악이 아주 혹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직을 그만두고 그 대구 근교라고 하는 그 불로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가 아니죠. 지금 불로동도 대동심에서는 굉장히 떨어졌죠. 그 당시에는 많이 떨어져 있었겠죠. 이 불로동 거기에서 과수원을 했다는 기록이 그 전대웅 교수의 기록 속에 이응창론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농촌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파묻혀 살 결심을 하면서 전원생활, 푸른 대지, 흐의 노래 같은 시를
1949년까지 10년 동안 쓴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시뿐만이 아니고 수필도 산에 대한 수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가 해방 직전에 쓴 그 작품 중에 이 소년시 23평은 외갓집이라는 제목 밑에 묶어 놓았다가 대과동 문학회에서 출판한 개나리 문고 속에 또 내놓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잠시 고사 시간이라는 작품은 시인이자 교사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는 동시죠. 이것은 1940년 그가 교단을 버리기 직전에 쓰인 것으로 항상 시만을 생각하는 교육자 이응창의 자화상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응창 고사 시간입니다. 무심히 머리를 드니 모두 어깨를 죽으려 부지런히 쓰고 있다. 선생님은 언제와도 같이 또 시를 마음하고 계시는가. 벽에 기대 창 너머로 먼 하늘을 보고 계시는데 연필 달리는 소리뿐 아차 깜짝 놀라 나도 쓰기 시작했다. 어린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쓰여진 고사 시간이나 시죠. 이것은 이제 오늘날 감년이라는 요거는 이제 그 정대홍 교수가 쓴 그 시기니까 1969년 그 당시입니다. 69년 그 당시니까 이응창 선생이 태어난 게 1906년생이죠. 그러면 1963년 63세 그때 감년을 넘은 교육자이지만은 시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젊고 순박했다 하고 그렇게 그 이응창론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그는 선열의 아들이요 정치인 서상일의 사위요 종행 이인시며 그의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갖추어 있었으나 끝끝내 60평생을 지방의 이름 없는 교육자로 머물게 한 것은 그의 시인적 기질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이 되자 그는 나라를 되찾은 기쁨으로 대구에 나와 치안유지회와 문학협회를 조직하고 경북예술가협회를 발기했습니다. 자,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문화활동들의 내용입니다. 시동인 모임인 죽순 시인구락부가 그 당시 결성이 됐는데 거기에도 이현수, 유치환, 박목월, 이호우, 이영도, 이호란, 오란수, 김종사 등 참가한 회원들과 함께 작품 발표를 하고 또 1947년 9월 27일 죽순 동인인 그분들과 함께 이상화 시비 건립을 발기하는 등 그런 문화활동에 앞장서서 활동하면서 상화 시비를 건립하고 하는 등 문화운동가로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에도 문화운동가라고 이재철 교수가 쓴 내용에 제가 각주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1948년 3월 14일 달성공원에 이상화 시비가 건립이 되고 그 시비 건립된 그 기념을 위해서 제8집 죽순의 그 전날밤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고요. 1949년에는 한글 전용 추진위원회 경북도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다 하는 이런 등등 이응창은 나라사랑과 결의사랑 등 이런 활동들도 열심히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쪽에 두 번째 문단. 대구에 돌아오자 적수 공고로 대구에서 가장 유서 깊은 건물인 조양회관을 모체로 1963년 대구 원화중학교를 설립하고 앞에 보면 2학년 내용들입니다. 이제 1957년 3월에 대구아동 문학회를 조직하게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갔어요. 다섯 번째 대구아동 문학회 발족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본인이 쓴 겁니다. 본인이
대화동문학 발족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 발족과 발자취와 반성과 전망에 대해서 써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족에 대해서 앞부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아동문학회가 처음으로 발족한 것은 1957년 3월 3일입니다. 운하여고 교장실에서 발족을 했는데 당시 명칭은 대구아동문학회 협회로 발족이 됐는데 얼마 뒤 이름이 너무 거창하니 겸손한 것이 좋다 해서 가협을 빼고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대구아동문학회로서 지고 있는 거죠. 당시 창립회원으로는 지금 다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만은 김진태, 정희창, 이민영, 이종택, 김성도, 윤혜성, 여정택, 윤건필. 이 윤건필은 나중에 필명이 윤은광으로 쓰여지죠. 신송민, 박인술, 이영창 해서 계속해서 매달 첫 일요일에 모여서 작품 평을 했다고 합니다. 발자취 내용은 살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성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대구아동문학회 발족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린이들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이 작품이 기고가 떨어지는 작품을 쓰는데 힘쓰지 않았는가, 또 천편일률적인 교육적인 또 도덕적인 작품을 쓰지 않았는가, 또 요적인 요소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시적 이미지가 흐리지 않았는가, 이런 듣는 문학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거죠. 자, 전망을 살펴보면은 앞으로 우리 아동문학은 해외 아동문학에도 많은 그러한 영향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문학상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창서에는 1971년 5월 29일 날 그의 문학적 공로를 인정받아서 경북 문화상을 받게 됩니다. 문학 부분이죠. 그때 받은 상금을 기금으로 해서 창조 아동문학상을 제정을 했는데 아쉽게도 2017년 제45회를 마지막으로 재정상의 사정 등으로 해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아동문학상을 통해 배출된 아동문학가는 동시인 39명과 동화작가 21명 해서 전체 61명인데 제1회 문학상 수상자는 경북 상주에 있는 김재수, 전북 정읍에 있던 그 당시에 있던 이중관, 이동림이었습니다. 지금 이 활발한 문학 활동들을 하고 있죠. 여기 우리 회원 중에도 한 10분 가까이 우리 심우서 전 회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아동문학의 그 지평을 넓혀가는 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 이영창은 1957년 3월 3일 한국아동문학사에 깊이 기념해야 할 대구아동문학회 창립을 주도하였고 1973년 향년 67여로 작고할 때까지 대구아동문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문학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진정 어린이를 사랑하는 아동문학가로서 많은 아동문학 작품은 물론 일반 문학과 문화예술 등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큰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또한 그는 항일 독립투사의 자제로서 부친의 투철한 애국 정신을 이어받아 오직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에 열정을 바친 참 스승이기도 합니다. 특히 역량 있는 시린 아동문학가의 등용문이 된 창조 아동문학상을 제정하여 이 상의 수상자들을 통해 한국 아동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일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래 작품을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시골을 자전거라는 작품입니다. 창조 이영창 선생님은 남구 대명동 차택에서 돌아가시고요. 그러니까 1973년 11월 14일 67세로 영면하시고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188-6 경맥 백합공원 중원 14호에 안장이 되어서 이장이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날 칠곡군 지천면 영아리산 128-11번지 거기 선영하에 이장이 되어서 대구아동문학회에서 지금 답사를 다녀오고 한 걸로 합니다. 부록에 붙여둔 창조 이영찬의 문학 및 교육 문화활동 연보를 보시면은 그분이 어떤 문화활동과 문화활동을 했는지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유덕재 교수가 쓴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좀 길지만은 그렇게 실었습니다. 제가 내용들 이제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 사무국장님께서 신호를 주셔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살펴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나중에 전영남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은 생전에 계실 때 어떤 분이 했는지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전영남 선생님 이야기하시면은 맨날 며칠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하신 우리 심우섭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많이 하니까 저 아까 창조문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권 선생님 딴 거는 너무 상세하셔서 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나도 오늘 놀랬는데 창조문학에 대해서는 하나 빠졌더라고요. 뭔가 아마 창조문학을 창제하시는 게 그 경북문학상 탈 때 그때 경북 회장이 누구신 아마 박양준 선생님이거든요. 박양준 선생님이 우리 그 원화에 강사 선생님으로 나오셨다고요. 그래 이영창 선생님하고 절친이라 해요. 그래 제가 시를 박양준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배웠는 제가 이해조 선생인데 처음에는 그림 그리러 원화역을 갔다가 그림보다도 교장 선생님이 너무 장문 시간에 열강을 하셔가지고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반해가지고는 문학으로 진로를 바꿨어요. 그래 첫 번째 시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유수 선생님한테 배우고 두 번째 박양규 선생님을 모셔와가지고 배웠는데 박양규 선생님이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사는 못하시고 장문하고 문학만 가르쳤었다고 일주일에 2번 나와가지고 그러셨다 그분이 경북문화상 경북 문학회 회장으로 가셔가지고는 첫 번째 문화상을 이영창 선생한테 드렸는 거래요. 그래 이영창 선생님이 또 상을 극구 사양하셨다고 해. 하니까 박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시는 우리나라에 발표 영역이 많다. 그런데 아동문학은 발표 영역이 좁다. 어떤 데는 그 뭐고 1년에 한 번씩 신문사에서 뽑는데 아동문학은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고 이래가 아동문학은 발표 영역이 너무 없으니까 발표될 수 있도록 되고 아동문학회 회원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분들이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상을 해가지고 발표지로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노 이래가지고 지금 창조문학에 나오신 60분은 다 그게 뭐 등단 문이었다고요. 그렇게 그때 그걸 제정할 때 또 한 개 더 있었는데 뭔가 뭐 우리 회원은 절대로 작품을 내지 마라. 이거는 뭐 발표 안 된 사람을 뽑기 위한 거니까 대구 아동문학 회원은 안 뽑아준다. 그러니까 내지 말고 전국에서 아직까지 아동문학의 뜻이 나는 좋은데 발표를 못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해가지고 한 사람씩 뽑자. 이래서 우리 창조문학상은 등단문학입니다. 그래 그때 그 시절 지금은 의아나마 이게 없어졌는데
하청우 선생님하고 좀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정인숙 선생님 계시고 할 때. 계속 이게 창조 선생님은 2년밖에 안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정인창 선생님이 추가돼가지고 해왔는데 지금은 아동문학이 발표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3대에서 지금 창조 선생님 그 다음에 아드님 그 다음에 아드님 돌아가셔서 손자대까지 3대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다. 이래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립했는 거 하고 없어졌는 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선생님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마치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천진한 동심을 바탕으로 한 사회 계몽의식의 구현을 심우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심우석 선생님은 1980년 창조 아동문학상 동시를 등단하셨고 1984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되었습니다. 한국 동화문학상, 한국 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하셨고 동화집 의로운 소루렁이 등 90여 권을 펴내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하신 권영세 회장님 자세한 발표를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를 분장할 때 권영세 회장님께서는 이응창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 삶의 면을 조명을 하고 저는 문학적인 면을 조명하기로 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아까 권영세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정남 선생님이라든지 하청호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이응창 선생님하고 직접 교류를 하신 분들께서 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일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할 때 정휘창 선생님, 박인술 선생님, 전정남 선생님, 전대웅 선생님, 김원중 선생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화여고를 방문해서 원화여고 현관에 있는 이응창 선생님의 저작물 중에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냥 두고 없는 것 중에서 작품만 복사해서 살펴보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영세 선생님께서 1980년도에 창조문학상, 창조아동문학상 제8회 수상자로 공동수상자입니다. 저하고 같이. 그때 이응창 선생님의 사모님이신 서옥주 여사께서 그 시상운영위원장으로 시상을 하셨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3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작품 몇 편만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해설은 각자 나름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권영세 선생님께서 7호조 이야기도 하시고 일본의 유명한 작가 두 분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감성적인 그런 면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응창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6.25 전쟁 시대를 거친 분이어서 그 시대상이 문학 작품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작가의 배경과 문화 운동적인 활동은 권영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쪽에 보시면은 작품 세계가 있는데 제1집은
석양 잠자리의 세계입니다. 어떤 책에는 고추 잠자리라고도 나와 있다고 권 회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전부 다 맞고요. 17쪽에 보면은 이 제1집에 실려 있는 작품 속에서 아버지는 지게 지고 돈벌이 하러 새벽밥을 잡수시고 성내 가시고 어머니는 품을 팔러 건너 마을에 박진사댁 꽐로 하러 가셨는데 나무 없다 부흥 양식 없다 부흥 나무 없다 부흥 양식 없다 부흥 이것은 아마 우리 토속적인 민요 속에도 늘 등장하는 후렴구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석양 잠자리 세계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현실에 대한 것을 노래했는데 그 노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노래한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뭐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제일 밑에 보면은 제2집 푸른 제비의 세계가 나오는데 18쪽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중간쯤에 보면은 또두락딱 다듬이 소리 높아졌다 낮아졌다 듣기도 좋다 어디까지 가노 정산이 멀었다 높고 높은 저 하늘에 별과 달림도 먼저 가기 내기했다 다름질하네 어디 가노 정산이 멀었다. 여기도 후렴구는 민족 우리 그 정서가 배어 있는 토속적인 언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제일 밑에 제3집 별의 왕자는 감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발견한 그런 작품이 많습니다. 19쪽에 보면은 거리의 등불도 반짝이는데 엄매 송아지도 돌아갔는데 아직도 이삭 줍는 그림자 하나 언덕 위 성당의 종도 그치고 까마귀도 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이삭 줍는 그림자 하나 다분히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쪽 아래쪽에 제4집 푸른 하늘의 세계는 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 그 20쪽에 보면은 하룻밤 그 전의 어제라지만 어제는 어제가 아니라는 걸 이 밤을 자고 나면 내일이라지만 이 밤을 자고 나면 내일이는지 언제가 되면은 만나게 될지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제와 오늘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치열한 탐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쪽에 보시면은 제5집 외갓집의 세계입니다. 이때부터 그 사회 계몽의식이 제5집 외갓집에 더욱더 많이 등장합니다. 고운 꽃에 모여드는 벌떼같이 힘을 모아 부지런히 일을 해보세. 후렴이 있고요. 백두산의 장엄한 수해와 같이 사나운 눈바람도 이겨나가세. 그렇게 현실을 개척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계몽의식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영세 회장님, 그 이용창 선생님이 무림이 이전에 교육자로서 사회 계몽의식을 많이 준비하셨다는 것과 연관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곳마다 가랴 너도 나도 나냐
마당에는 마며 사랑에는 사샤 여기저기 들리네 집집마다 들리네 달박은 가을밤에 소리마저 잘도 읽네. 이때 문맹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의 계몽의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건너뛰고 아래쪽에 산산 백두산 그의 기상 장엄해라 하늘 못은 거룩해라 우리 백두산 강강 압록강 3천만의 어린 핏줄 영원토록 용수승칠 우리 압록강 이런 식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계몽하기 위한 작품을 많이 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으로 넘어가서 제6집 8월과 소년의 세계입니다. 아마 이때는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고뇌를 나타낸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빈 도시락 끼고 참새도 제 집에 돌아가는 어스름 골목길 돌아들 가는데 대지에 황혼이 깃들면 나는 야 간다 그리운 배움터. 아마 직업소년 야학을 하러 가는 당시의 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쪽에 보면은 내일 아침 신문이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 일부만 나타냈는데 신문팔이를 할 때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내일 나왔는 신문이 내일 나올 신문이 오늘 저녁에 나오는데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쪽 7 제7집 산바람의 세계 이때부터는 현실을 극복하고 계몽의식도 극복하고 다소 자연에 동화해서 자연으로 귀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련님 그동안에 많이 부려 산을 넘고 바다 건너 구름을 타고 옛집이 그리워서 또 왔습니다. 사이좋게 같이 놀자오. 제비의 앞부분입니다. 아마 그 제비도 함께 우리의 같이 살아가는 식구로 인식하고 노래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은 살구꽃이 구름처럼 곱게 핀 대낮 큰 누나는 저 산 넘어 시집을 갔다. 이거 아마 우리 어렸을 적에 누님이 시집을 갔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이분도 우리도 그때 이분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아 앞집 할머니가 너보고 뭘 하시지? 그놈 참 밉생이되이 하지 뭐 밉생의 전문입니다. 이건 아마 관조적인 세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는 그 생전에 어린이를 위한 작품집이 7권이 있었고 제8집은 어린이를 소재로 한 것이지만은 얘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1973년에 한국 대표로 그 전국 도서관 세계 도서관 대회에 참가를 하셔서 해외 여행을 가시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거기 가셔가지고 이 지역에 한정된 시각이 아니라 본인이 작가로서 세계적인 안목을 드러냅니다. 25쪽 맨 밑에 에스키모와 흰 공이 산다. 알라스카도 우리가 사는 땅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세상 똑같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는 남쪽 블란스 그레노블에서 며칠 유하는 동안 테니스 라켓과 운동화를 사오신 두 아저씨 같은 참가자 모양이죠. 모양도 근사하고 제품이라 잘 만들었는데 아니 이거 한국제 아니냐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나도 한몫 끼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한국 제품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작품입니다. 소리 없이 인사를 하고 소리 없이 걸음을 걷는다. 소리 없이 꽃은 피고 소리 없이 나무는 자라. 소리 없이 세월은 흐르고 소리 없이 인생은 자란다. 자신의 작가 생활, 교사 생활,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것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쪽 맨 밑에 생각해 본다. 1000년 뒤를 굉장히 원대한 시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년 뒤도 해는 뜨고 바람은 불고 어떤 건물이 설까? 꽃은 피고 나무는 자라겠지.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더욱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으며 첩첩산중의 절간처럼 저 벌판은 그대로 남을까? 저 나무도 남고 저 꽃들도 피고 있을까? 1000년 뒤인데 아마 지금 지하에서 그분이 호처럼 창주 선생이라는 호처럼 우리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주라는 말은 제가 동화 대옥편을 찾아보니까 크고 푸르다, 차갑다, 넓고 깊다, 그런 물이다 이런 해설 끝에 맨 끝에 보니까 용례 사전에 중국에서는 창주라고 하면은 은혜를 베푼 가슴 깊은 사람이 숨어서 사는 동네를 창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창주 선생님의 삶은 창주 선생님의 호와 일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이나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권영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저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 27쪽만 간단하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 면에서는 대부분 동료로서 정형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더러 자유동시를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시대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1920년대부터 후반부터 1940년대 사이에는 전래 동요에서 창작 동요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창작 동요에서 자유동시로 옮아가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아동문단의 보편적인 흐름이기도 하였다. 그의 동요 밑바탕에는 전통적인 7호조 중심의 기본 율조가 깔려 있고 이러한 기본 율조에는 한국적 정서를 담으려고 애썼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면으로 보면은 초기에는 비교적 감상적인 이게 센티멘탈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센티멘탈하고 사회적인 감성적인 것하고는 조금 구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작품에서는 어린이와 시대적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짐으로 해서 대체로 감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센티멘탈은 당시의 사회 형편과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으로 미루어 볼 때 그로 하여금 문학의 길로 이끌게 한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1930년대에는 이러한 센티멘탈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보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사회 계몽 의식이 강한 작품으로 사회 질서와 민족혼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점이 보입니다. 이 시기의 작품은 강한 사회 개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에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 작품이 보이고 1970년대에는 확고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민족애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연의 귀의를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말년의 작품은 더욱 깊은 사랑과 관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급히 시간 안에 마치려고 노력했는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제 개인적인 것을 여러분한테 좀 털어놓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약간 어지러움증을 느꼈습니다. 귀에서 인형도 들리고 어지러움증도 느껴서 몸빼겨서 병원에 갔더니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등으로 해서 이 면역 체계가 넘어진 것 같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엎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영양 보충 많이 하고 푹 좀 쉬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문화 활동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강의 활동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 오려고 하니까 걱정된다고 우리 집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집사람이 오늘 오면서 하천호 선생님, 전정남 선생님, 권영세 선생님, 유병일 선생님, 김현숙 선생님 이 자기가 떠오르는 얼굴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소감을 몇 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순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순 선생님 우리 동기입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아청에 올라와서 창두 이응창 선생님의 삶과 문학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는데 오늘 자세하게 듣고 나니까 굉장히 창두 이응창 선생님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굉장히 좋은데 여기 저는 대구 아청에 올라온 거는 대구 아청 회원이면 다 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딱 와보니까 대구 아동문학회 행사라고 그래서 좀 쫄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오늘 와서 잘 듣고 좋은 걸 얻어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재순 선생님 아까 오셨을 때 저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그 아청에 올린다는 뜻은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을 우리끼리 하기 너무 아까워서 사실은 대구 시내뿐만 아니고 아동문학 하시는 분은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다는 뜻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청에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쩔었다 하시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끝나고 난 뒤에 식사를 할 건데 거기도 초대받은 손님들이니까 오히려 우리 주인보다 더 떳떳하게 맛있게 식사까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길 잘하셨죠?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근데 이후에도 이런 좋은 그 강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안내해 주시고 우리 아동문학이 함께 가는 아청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 홍보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하나 치루었습니다. 신문학 초창기에 한국문학의 기틀을 이제 닦은 그 현진근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상화 선생님, 이장희 선생님이 백힌들에도 봄은 노는가, 그다음에 이장희 씨의 하일소경, 현진근 선생의 조선의 얼굴, 이 작품을 발표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국문학관에서는 한국문학관과 협업으로, 물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한국문학관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한국문학관의 임원영 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아래층에 가면은 그 3층을 100년의 숨결로 다시 재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한번 둘러보고 가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응창 교장 선생님께 제일 모직 교보고 그때 이응창 선생님한테 심사를 받아서 516 장학생을 했고 제일 모직 교복을 한 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념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